자, 우리 예방의학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대비 KMLE 예상 문제 풀이 이 교재를 가지고 진행을 할 거고, 자, 이게 의사고시, 의사들 그 시험 보는 의사고시, 의사 면허 취득을 위한 그 시험 문제, 그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문제집이에요. 그래서 하지만 요 내용 안에서 역학이나 보건학, 예방의학들이 다 겹치기 때문에 이제 이 KMLE 예방의학 문제풀이를 제가 진행을 하는데, 이 수업을 들으신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경기나 요번엔 인천에서 예방의학을 선택 과목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예방의학 준비하시는 분들 아마 요 수업을 많이 들으실 건데, 내가 선택 과목이 예방의학이 아니어도 역학이랑 보건학을 준비할 때는 이 KMLE 문제집을 기본적으로는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문제가 많이 이제 그 비슷한 유형으로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꼭 보셔야 되고, 수업을 듣지 않더라도 문제 정도는 꼭 풀어보고 가셔야 되는 문제집이고요. 자, 예방의학 문제집의 구성을 잠깐 보고 가면은, 구성에 크게 큰 맥락으로 건강증진, 의료윤리, 역학, 환경, 산업보건, 의료관리 이렇게 나뉘어지거든요. 자, 그 중에서 건강증진은 뭐 보건학이든 역학이든 예방의학이든 다 기본 베이스로 들어가는 내용들로 이 예방의학에서는 아주 가볍게 다뤄질 거고, 의료윤리는 안 볼 거예요. 의료윤리는 이제 의사들의 어떤 업무와 관련된 윤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건들진 않을 거고, 역학은 가장 기본이겠죠. 다 볼 거예요. 이제 환경 산업보건은 우리가 보건학에서 다루는 환경과 산업보건 분야를 좀 더 깊이, 근데 그걸 다 하진 않고 그 중에서 질병과 관련된, 건강과 관련된 것들을 좀 압축을 한 다음에 깊이 들어가요. 근데 의사들이 예방의학 이제 시험, 의사의 예방의학 시험에 관련된 거다 보니까 어떤 질병과 관련돼서 엑스레이 보고 진단명 찾거나 또는 뭐 혈액 수치 보고 진단하거나 이런 게 막 나오는데, 그거는 의사 고유의 권한이고 범위지 우리가 뭐 손댈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알지도 못하고 저도 그것까지는 건드릴 수가 없어요. 저도 몰라요. 그래서 문제나 내용을 보면서 너무 의학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내용이다라는 걸 싶은 것들은 제가 빼고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하실 때 그러한 부분까지 다 보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출제자도 그렇게는 출제를 안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의료관리가 있는데, 이 의료관리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그 시험 문제가 공중보건이 아니라 보건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보건행정 파트 문제가 조금 더 많이 출제가 돼요. 공중보건에 비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나올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제가 보건학 수업에 보건행정 파트 일부를 같이 포함을 시켜서 이제 보건학으로 커리큘럼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문제가 이 의료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럼 실제 만약에 이제 경기도라던가 인천의 의학 쪽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예방의학의 선택 과목이죠. 자, 예방의학 문제가 주로 어떻게 출제되냐면 역학에 대한 비중이 좀 낮아요. 오히려. 왜냐하면 역학 수업을 역학 시험이 한 과목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예방의학 비중이 조금, 예방의학에서는 역학 비중이 좀 낮고, 보건학인데 보건학을 좀 더 어렵게, 그리고 의료관리, 환경, 산업보건 이쪽 파트 문제가 조금 더 출제 비중이 높고요. 역학은 당연히 이제 역학에서 주로 출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예방의학 그 KMLE 예방의학 문제집은 우리가 보건학이든 역학이든 예방의학이든 보건연구사를 준비하시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셔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이게 한 2년 전, 3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어려운 문제다 싶은 게 여기에서 나오는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많이 어렵지가 않은데, 최근에는 이제 이것도 워낙 학생들이 많이 보고 점수가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것보다 좀 더 어렵게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거는 또 제가 백제 특강에서 다시 한번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자, 내용 들어가 보면은, 자, 우리 예방의학 수업은 여러분들이 보건학이나 역학이나 둘 중에 최소한 한 과목이라도 이미 공부를 하셨다라는 베이스로 예방의학 강의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최소한 역학 수업을 들었다, 역학 공부를 이미 했다라는 거 베이스고, 사실 보건학도 먼저 한 다음에 예방의학을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예방의학은 보건학, 역학에 심하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프리패스로 뭔가 뭐 전체 그 강좌를 다 수강 신청을 했거나 뭔가 순차적으로 진행을 한다라면은 보건학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역학 듣고 그 다음에 예방의학 듣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요. 보건학과 역학 동시에 진행해도 돼요. 근데 보건학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예방의학을 듣는 게 좀 더 공부하는 순서로는 좀 더 적절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어요. 자, 건강증진부터 가볍게 들어가 볼게요. 요약, 거의 요약이에요. 이 예방의학 교재에는 내용이 거의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 요약 정리가 되어 있는데, 건강에 대한 정의에서 건강에 대한 개념, 우리가 건강에 대한 개념의 변천에서
앞서서 역학이나 보건학에서 했던 내용이 신체 개념이었다가 신체 개념에서 심신 개념으로 그리고 생활 개념으로 생활 수단의 개념으로 발전해 왔다라는 거는 알고 있었고 심신 개념이다, 신체 개념이다 다 어떤 상태였어요? 그냥 질병은 어떤 상태야라는 정적인 개념이었다라면은 생활 수단의 개념이다. 현대에 와서 건강에 대한 개념은 어떻게 보고 있다? 움직인다, 동적이다, 연속선 위에 있다라고 봤죠. 그러한 것들을 표현하는 내용들로. 그래서 A, B, C, D 4분면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자, A 범위가 완전한 건강 상태라고 했고요. B로 들어가면은 질병의 준비 단계다. 그래서 급성 질병 같은 경우, 감염병 같은 경우는 잠복기, 만성 질병 같은 경우는 질병의 증상이 없는 전구기간이다라고 봤고요. C로 넘어갔을 때는 완전한 질병 상태, D로 넘어가면 회복기. 그래서 어떤 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진행이 되거나 다시 회복이 되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그 중에서 어디가 건강한 상태고 어디가 질병 상태냐라고 우리가 구분을 할 때 보건에 대해서 좀 더 의식이 향상된 계층 같은 경우는 B에 있거나 C에 있거나 D에 있거나 모두 질병 상태라고 인식을 하고 건강관리를 하지만 보건 의식이 좀 취약한 계층에서는 어디에서 C에 내가 증상이 있을 때만 질병 상태다라고 인식하게 된다라고 했죠. 이것 말고도 우리가 건강에 대한 정의 중에서 WHO의 건강의 정의를 많이 거론을 하게 되는데 WHO 건강의 정의는 어떻게 했어요? 건강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완전한 안녕 상태에 있는 게 건강이다라고 정의를 하면서 특히 현대에 와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다? 사회적 건강, 사회적 안녕, 생활 개념의 건강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했죠. WHO 정의의 특징들을 좀 보면은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사회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자, 사회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보건 부문의 사업 범위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다. 왜요? 꼭 신체적인 거, 정신적인 거에만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보건 사업 자체도 사회적인 부분에서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보건 사업으로 확대할 수가 있겠고 당위적인 측면으로 규정한 선언의 의미다. 그래서 어떤 이념적 목표 설정에 도움을 주는 정도다. 측정 가능한 지표를 제시하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어떤 선언, 그 당위적인 측면에서의 선언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념적인 목표 설정에 도움을 준다라고 했고요. 실제 적용을 위해서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구성된 개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요소로 구성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측정 가능한 지표를 제시해주지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 내용이 모호하다. 실정적인 분석에는 활용도가 적다. 그러니까 좀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보편적인 인간의 가치가 모두 포함이 된다. 뭐예요? 보편적인 인간의 가치가 모두 포함이 된다. 인간의 신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 그리고 사회적인 것까지 모두 포함을 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자 그래서 이 WHO 건강에 정의에 대한 비판 너무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이다. 신체적,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안녕 상태. 도대체 완전한 안녕이 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이다. 그리고 어떤 상태. 자, 현대에 와서 건강은 움직이는 개념이다. 동적인 개념이다라고 했는데 정적인 상태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비판점이죠. 자, 요거 건강에 대한 정의 한번 그냥 복습 차원에서 보고 가면은 요 사람들만 들어왔네. 여기엔 지금 없지만 우리 가장 대표적으로 건강의 정의에서 사회적 건강을 강조했던 사람은 누구였죠? 사회적 건강. 건강이란 사회적인 어떤 역할,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상태다라고 강조했던 학자는 사회적 건강을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항상성. 항상성 하면은 베르나르. 항상성은 뭐예요? 외부 환경이 변하더라도 나의 내부의 어떤 항상성이 유지되는 상태를 건강이다 라고 정의했던 사람. 아, 여기도 있구나. 베르나르는. 아이고. 베르나르와 캐넌 항상성이 유지된. 아, 여기 다 있었네. 왜 내 눈에 안 봐요, 여러분?
왜 내 눈에 안 보였지? 이제 요약해놓은 건데 블랙스터는 포지티브한 정의와 네거티브한 정의로 구분을 했다. 포지티브한 정의는 뭐예요? 어떻게 정의하는 거예요? 건강을. 요즘 어때? 포지티브한 정의로 대답을 해요. 요즘 어때? 요즘 어때? 건강 상태가 어때요? 어때? 포지티브한 정의가 뭐야? 좋아요. 나 건강해. 나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여행도 다니고 있고 건강해. 난 모든 걸 하기에 적절한 건강 상태야. 그럼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정의는 뭐예요? 요즘 어때? 나 안 아파. 머리 안 아파. 뭐 소화불량 없어. 아프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게 네거티브한 정의다. 자, 베르나르와 캐너는 항상성이 유지된 상태가 건강한 상태다라고 했고요. 와일리 외부 환경에 그 유기체가 적응하는 것. 파센스 사회적인 역할과 임무 수행을 강조했고, 그다음에 뉴먼은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인 면에서 최고로 발달하고 완전히 조화된 인간이 건강한 인간이다. 윌슨 신체 조건을 무관하게 취급했다. 그래서 신체 조건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건강할 수가 있고 사지 육신이 멀쩡해도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했죠. 이 정도로 건강 정의를 보고, 자, 문제 보시면은 옳은 것 묻고 있는데, 자, A는 조기 검진을 말한다. 자, 조기 검진이 필요한 시기는 언제예요? 자, 질병이 진행됐지만 증상이 없는 B 단계겠고, B는 만성질환과 관계없다? 자, 만성질환 같은 경우는 B의 상태가 뭐다? 만성질환인 사람이 B의 단계라는 건 어떤 상태인 거예요? 증상이 없는 자각 증상이 없는 그런 초기 단계, 질병의 초기 단계라고 했죠. 관계가 있어요. 감염의 잠복 기간은 어느 시기에? B에 해당이 되겠고, 자, D는 예방과 무관하다. D는 어느 시기다? 회복기라고 했어요. 회복기는 질병 예방과 무관하다. 어때요? 그럼 어떤 관련이 있어요? 뭐라고 하면 이게 맞는 설명이 될까요? D 시기에는 어떤 예방을 한다? 3차 예방을 시행하면 되겠죠. 회복기니까 광의의 질병 단계, 넓은 의미에서 질병 단계는 B, C, D가 모두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맞겠죠. 정답은 5번이고요. WHO에서 제시한 건강의 정의 설명 맞지 않은 것, 그러니까 보건부문 사업 범위 확대하는 데 계략적인 지침이 된다라고 했고, 2년적 목표 설정에 도움을 준다. 측정 지표와 방법을 개발하는 데는 기여하지 못했다라고 했죠. 삶의 여러 가지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고, 내용이 모호해 건강에 관한 실증적 분석에는 활용도가 적다라고 했어요. 정답 3번이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11페이지 보시면은 질병의 1차, 2차, 3차 예방에 대한 내용이죠. 질병의 1, 2, 3차 예방은 모든 시험에 예방의학이든 역학이든 보건학이든 빈출로 나와요. 그래서 한 시험에 막 2문제 정도가 나오기도 하고, 물론 의료기술직이나 보건직 같은 경우는 되게 심플하게 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여러분들 문제는 그렇게 심플하게 나오진 않겠죠. 좀 더 지문이 길어요. 사례를 주어주고 몇 차 예방인지를 연결시키는 그런 문제들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먼저 이 질병의 예방, 1, 2, 3차 예방을 알기 위해서는 질병의 자연상 5단계를 먼저 우리가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비병원성기, 병인 숙주 환경이 완전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지금 나는 건강한데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건강 증진과 관련된 활동들이 들어가야 되겠고요. 초기 병원성기에는 병인이 나를 자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병인과 관련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특수 예방이 들어가야 된다. 병원성기로 넘어가서 불연성 질병기는 병인이 나를 자극했어요. 내 몸에 들어오긴 했지만 아직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빨리 질병을 발견하고 빨리 치료하는 조기 검진,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필요하다. 현성 질병기는 질병 상태, 증상이 나타났으니까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치료가 필요하고, 회복기에는 회복하고 있으니까 재활, 또 사회생활로 복귀하기 위한 활동들이 들어간다. 자, 2차 예방, 3차 예방 제가 수업 중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그 기존에 과거의 공중보건학 교재에 이렇게 많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불현상 질병기와 현상 질병기를 묶어서 2차 예방이라고 하고 회복기를 3차 예방이라고 했는데, 지금 예방의학 교재나 공중보건 기본서들 중에서도 최근에 개정돼서 나오는 교재들은 이렇게 지금 다 바뀌고 있어요. 근데 의미적으로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 악화 방지, 장애 방지를 위한 치료나 후유증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치료나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질병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은 지금 상태에서의 악화도 방지하지만 그게 결국은 후유증이 남지 않게 하기 위한, 장애가 남지 않게 하기 위한,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한 치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여기를 2차와 3차로 구분한다는 거는 굉장히 모호해요. 그래서 이게 원래 처음에는 감염병을 기본으로 해놓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분류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감염병이 아니라 만성질환을 더 많이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하는 게 훨씬 더 적절하고, 우리 이제 가장 보건연구사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예방의학과 공중보건교재에도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구분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문제 풀 때 문제와 관련돼서도 훨씬 더 깔끔해요. 2차와 3차를 구분하는 게. 그래서 2차는 무조건 조기검진, 집단검진, 뭐 선별검사, 검사하는 거 무조건, 증상 없는데 검사한다, 무조건 이 2차 예방이고, 그다음에 조기에 발견한다, 조기에 치료한다 라는 거 2차 예방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1차, 2차, 3차. 1차 예방은 건강한 상태에 있는 개인 또는 인구 집단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는 것, 그리고 질병을 예방하는 것. 그래서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게 요 건강 증진과 관련된 거고, 질병 발생을 예방하는 게 특수 예방, 어떤 질병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이 되겠죠. 적극적인 예방이 그래서 건강 증진과 관련된 것들이고, 소극적인 예방은 예방접종, 환경정리, 뭐 안전관리 같은 것들에서 어떤 특정 건강 문제를 보호하기 위한 것,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2차 예방은 질병 초기에 건강 진단을 실시해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질병의 진행, 합병증, 후유증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조기 발견, 조기 치료, 재감염 방지, 이런 것들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합병증이나 후유증 방지가 들어가 있지만 기본적인 구분은 그냥 이렇게 자연사 단계에서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돼요. 이것도 아마 그 KMLE 예방의학 교재도 잘 개정을 안 해요. 사실 내용을 잘 안 바꿔요. 이렇게 기존에 있는 거 이제 매년 시험하는 거서 사실 매년 문제 책을 제가 계속 비교를 해서 보는데 거의 안 바꿔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문제집 안에 조금씩 오류들이 있긴 해요. 그거는 제가 수업하면서 계속 잡아드리긴 할 건데, 이제 합병증 후유 및 방지는 사실 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2차와 3차, 1차, 2차, 3차를 구분하는 게 되게 모호한 지점이 있어요. 그럼 우리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문제 풀 때는 무조건 가장 확실한 걸 찾아가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출제자가 이거 보고 문제 냈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합병증, 후유증 방지를 위한 만약에 치료가 들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거 3차로 봐야 되는데 라는 걸 두더라도 나머지 내용 중에서 더 확실하게 틀린 건 없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가장 명확한 키워드들, 특히 2차 예방 같은 것들이 가장 명확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편으로는 합병증 및 후유증 방지를 위해서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 지문을. 그렇게 되면은 맞는 설명이 되는 거죠. 목적에 대해서 좀 더 광범위하게 보고 있지만 결국은 조기 발견하고 조기 치료한다라는 게 좀 더 포커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시로 나와 있는 게 선별검사, 환자 발견, 건강진단. 여기에서의 건강진단, 조기 발견을 위한 건강진단이죠. 3차 예방, 증상기 또는 회복기 환자의 기능장애, 사망방지, 질병 고통 완화, 기능장애 복구, 재활 등이 포함이 된다. 그래서 만성질환에서 특히 3차 예방이 더 강조될 수밖에 없겠죠. 재활과 관련된 내용들 포함이 되고 있다. 그래서 밑에는 요약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 그 자료로 예방의학 01에서 자료로 나간 게 질병 예방 대책에 1차, 2차, 3차 예방을 쭉 정리를 해드렸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역학에서 제가 자료로 똑같이 나눠드렸던 거고, 이거는 우리 예방의학과 공중보건에서 실제 제시되어 있는 예시들이에요. 1차 예방 중에서 건강 증진을 위한 방법은 이런 것들이 있고, 질병 예방을 위한 방법은 이런 것들이 있다. 자, 2차 예방의 예시들. 그래서 이 지문들을 제가 굳이 다 이렇게 드린 거는 여러분들이 예방의학 교재를 보더라도 거기에서 도대체 어떤 부분을 선별해서 내가 봐야 될지가 너무 어려워요.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의 제시문으로, 지문으로 출제되기 아주 좋아요. 왜냐면 예방의학 교재에 있는 지문 자체가 통으로 시험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가장 많거든요. 그럼 1차, 2차, 3차 예방 중요하니까 시험 문제 내지만 여러분들 거에는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문을 좀 길게 낼 때 여기에서 갖다 쓰기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이 지문들을 하나하나 잘 숙지를 하시라는 의미에서 예시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용들을 제가 따로 정리해드리진 않고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고 1차와 2차와 3차에 어떤 예시들을 두고 있구나. 더불어서 좀 더 들어간다라면은 이게 건강 증진을 위한 방법인지 질병 발생 예방을 위한 방법인지를 같이 좀 구분을 하세요. 그래서 요거는 제시된 거 그대로 드린 거니까 예방의학 교재에 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자 이번 내용 이거는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요거는 여러분들 잠깐만 이게 이거는 요건 제가 자료를 안 드렸는데 이건 공중보건 교재에 있는 거죠. 공중보건 교재 중에서 만성질환 파트, 질병관리에서도 만성질환 파트에 있고요. 그다음에 역학 교재에서도 만성질환 파트에 요게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시험 문제 지문으로 아마 여러분들 시험 보면서도 몇 번 이미 시험을 봐봤다라면 몇 번 보셨을 만한 내용인데 정말 지문으로 자주 갖다 써요. 그래서 너무 많이 갖다 써서 이제는 좀 덜 쓰지 않을까 싶어요. 이미 너무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실제 예시예요. 마찬가지로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 교재에서 제시되어 있는 이거는 어디 영양과 만성질환과 관련된 논문에서 발표된 제시되었던 그 1차 영양과 만성질환에서의 1차, 2차, 3차 예방에 대한 예시예요. 그래서 그대로 시험 문제로 너무 많이 쓰였어요. 이미. 자, 1차 예방에서 영양 강좌하고 저지방 식사 제공하고 뭔가 과일, 야채 공급량 증진 캠페인을 한다. 자, 2차 예방에서는 심혈관 질환 고위험군의 영양 상담 프로그램을 한다. 자, 이거 가지고 가장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매번 수업할 때마다 다시 설명을 드리는데 자, 이 지문을 2차라고 둔다라면은 자, 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금연 교육을 한다. 이게 실제 시험 문제 보기에 2차 예방이다라고 해서 틀렸다라고 나왔었어요. 틀린 지문으로. 뭐가 다를까요? 그래서 그게 질환이 뭐냐의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심혈관 질환의 고위험군이라는 것은 심혈관 질환의 가장 위험 요인 중에 하나가 흡연도 있지만 고혈압, 그 다음에 고콜레스테롤 혈증, 뭐예요? 이미 다른 질병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더 이게 악화되면은 심혈관 질환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 이런 고위험군에 대한 2차 예방은 그 영양 상담 프로그램은 2차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암 고위험군, 누가 암 고위험군 뭐 진행됐을까요? 이미 질병이? 그냥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을 가지고만 있어요. 뭐 진행된 건 아니잖아요. 또는 뭐가 있을까? 뭐 내가 그 성면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발암물질에 노출되니까 고위험군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질병이 진행된 상태는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게 금연교육을 한다라면 1차 예방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어떻게 보냐에 따라 1차가 될 수도 있고 2차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모호해요. 그래서 되게 애매하기 때문에 이 1, 2, 3차 예방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는 무조건 그중에서 제일 확실한 게 뭐냐면 주로 선별검사 2차다 이런 거 나오는 게 가장 확실해요. 그냥 아예 건강검진, 영양강좌나 이런 것들일 때가 가장 정확하니까 그런 걸로 통해서 먼저 답을 찾고 그래도 없으면 나머지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제가 지금 예방의학 교재에 있는 겁니다라고 드린 지문들 있죠.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로 의심하고 얘를 갖고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의심을 해도 출제자는 이거 베이스로 출제해요. 그래서 예방의학 교재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들은 그냥 그대로 보세요. 이렇게 분류했구나. 이건 이 학자가 이렇게 분류한 거예요.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분류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선별검사, 그다음에 임신 당뇨 병력이 있는 여성들의 당뇨병 교육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이거 3차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랑은 좀 다른 게 임신 당뇨 같은 경우는 임신 중에 당뇨가 일시적으로 와요. 근데 보통 출산하고 나면 없어져요. 그러면 없는 상태죠. 근데 재발이 쉬워요. 나중에 당뇨 환자로 갈 위험이 높아요. 그래서 고위험군, 여기 심혈관 질환 고위험군처럼 이 사람은 약간 당뇨의 무언가가 진행됐다가 회복이 되면서 가지고 있다. 고위험 상태를 가지고 있다. 질병 상태를 조금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2차 예방이다라고 보시고 신장병 환자의 영양의학적인 치료, 신장질환 환자를 약물 치료, 뭐 투약 다 하고 영양학적으로 치료한다라는 건 재활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고 심장 재활, 그 다음에 당뇨 환자인데 자가관리 심취
스트레칭 교육 뭐예요? 집에 가서 혼자 관리할 수 있게 해준다. 병원에서 치료 마치고 퇴원해서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시키는 거, 사회로 복귀하는 거죠. 그래서 모두 3차 예방이다.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시험 문제고 앞으로는 여기에서 그 유인물로 나간 거 있죠? 거기에서 문제가 지문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중요하게 보시고요. 자, 포괄적 보건의료. 자, 포괄적 보건의료의 개념. 포괄적 보건의료란 뭐다? 포괄적 보건의료가 뭐였죠? 그 과거에 의료라고 하면은 그냥 질병에 대한 치료적인 개념만 보고 있었는데, 포괄적 보건의료가 좀 더 포괄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질병 치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 증진, 질병 예방, 재활 이러한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방에서 재활까지 모든 것들을 포함한 상태를 포괄적 보건의료다라고 그 핵심을 보시면 되겠고요. 자, 뒤로 넘어가서 문제들을 보시면은 전화상담센터에서 혹시 그 2019년, 그러니까 2019 문제집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지금? 다 2020이에요. 혹시 그 수업 들으시는 분들의 이거 중에서 2019 문제집을 가지고 보고 있다면 사실 내용 바뀐 거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 가끔 많이도 모든 챕터도 아니고 중간중간에 한 문제 정도 문제가 추가된 거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의 순서만 바꿔요. 근데 이번에는 심지어 순서도 거의 안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2019년 그 판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은 번호로 보지 마시고 제가 문제를 읽을 때 이 문제가 어디 있나 찾아가시면 돼요. 그 중에서 만약에 없다라면 그 문제 하나가 추가됐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1번 문제부터 보시면 전화상담센터에서 업무 스트레스로 주요 우울 장애가 생긴 직원이 퇴직하고 퇴직 또는 휴직하는 사례가 13개월간 증가했대요.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보건관리자가 취할 수 있는 중요한 우울 장애의 2차 예방. 앞에 주저리 말이 많지만 결국 뭐예요? 우울증과 관련된 2차 예방 활동 뭐가 있냐라는 거죠. 보건연구사 시험 문제의 특징이 이런 식이에요. 전혀 관련 없는 지문이 되게 길어요. 되게 길고 마지막에 딱 문제 핵심이 나와요. 앞에 사실 하나도 필요 없는데. 그래서 실제 이렇게 긴 지문들을 빨리 읽고 핵심 찾아서 문제를 빠르게 푸는 그 기술이 필요하고요. 자, 우울장애의 정기적인 선별검사. 자, 선별검사니까 당연히 2차 예방이다. 자, 탄력 근무 시간제 시행, 근무 시간 스케줄을 바꿔서 예방하고자 한다. 1차 예방에 가깝겠죠. 업무 스트레스를 평가해서 고위험군을 선별한다. 어때요, 이거는? 업무 스트레스를 평가해서 누가 우울증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선별한대요. 얘도 약간 2차 같이 느껴지죠. 근데 어떻게 보면 또 1차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 같은 경우는 그 질병 예방을 위한 방법이다. 1차 예방 중에서도 질병 예방을 위한 방법 정도로 분류를 해서 볼 수가 있고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더 확실한 거로 무조건 항상 그 답을 고를 때는 가장 확실한 거 선별보다는 선별 검사, 이건 진단을 위한 검사잖아요. 여기 고위험군 선별을 한다는 것은 지금 건강한 사람들인 아직 문제는 없지만 이 사람들 중에서 누가 문제 상태로 진행이 가능한지를 선별해낸다는 거예요. 진단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조기 진단을 위한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얘는 여기서는 1차로 보는 게 더 적절하겠고요. 직무 복귀 후에 직무 적합성을 평가한다. 휴직했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적합성을 평가한다. 사회적인 재활이죠. 3차 예방이 되겠고, 업무 의사결정에 근로자 참여한다. 업무와 관련돼서 의사결정할 때 근로자를 참여시키는 것 1차 예방으로 적절하겠죠. 정답은 1번. 자, 만성질환 관리에서 2차 예방에 해당하는 것 묻고 있어요. 뇌졸중 환자의 재활치료? 재활이니까 3차. 직장에서 점심식단 저지방식 제공? 1차 예방이죠. 당뇨, 콩팥병, 당뇨병도 있고 신장질환도 있는 환자 대상으로 영양교육을 한다. 신장병 환자 영양교육 3차였죠. 당뇨병 가족력이 있는 50세 남자의 혈당 검사. 자, 가족력 50세 다 필요 없고 어쨌든 혈당 검사니까 2차 예방. 심근경색증으로 입원 중인 환자에게 금연교육을 한다. 이건 뭘까요? 이미 진단받고 치료하고 있어요. 근데 금연교육 왜 할까요? 더 악화되는 것, 이후에 후유증 남는 것 방지하기 위한 거니까 3차 예방으로 볼 수 있겠죠? 정답 4번.
자, 3번 문제, 만성질환 관리에서 3차 예방을 통해서 줄일 수 있는 것 묻고 있는데, 자, 3차 예방은 뭘 하는 거다? 주로 재활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럼 발생률 전혀 관계가 없겠죠. 이미 질병 걸렸다가 회복된 사람이니까. 자, 발생률을 줄일 수 있는 예방은 뭘까요? 1차, 2차, 3차 중에서 질병의 발생률을 줄일 수 있는 거? 1차 예방밖에 없겠죠.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한 거니까. 유병률은 뭐 어떤 예방으로 줄일 수 있을까요? 유병률. 자, 유병률이 증가하기 위해, 유병률은 뭐와 관계가 있다? 유병률, P는 I 곱하기 D와 유사하다. 그래서 I가 뭐예요? 자, P는 유병률이에요. 자, 유병률은 뭐 곱하기 뭐? 발생률 곱하기 이환기관. 그럼 뭐예요? 발생률이 높아지면은 유병률도 높아진다. 발생률을 낮추면 유병률의 증가를 좀 줄일 수는 있겠죠. 이완기간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얘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발생률이 줄어들면은 당연히 얘도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1차 예방을 통해서는 발생률과 유병률을 다 완화시킬 수가 있겠고요. 조기 치료를 하면은, 자, 조기 치료율, 환자들이 나중에 악화된 다음에 치료하지 않고 빨리빨리 치료받을 수 있게 하는 비율을 높인다. 뭐가 가능할까요? 어떤 예방을 통해서? 조기 치료. 나 위암인데 증상이 없었어요. 모르고 있었는데 발견이 돼서 조기에 치료해서 간단하게 그 위암 부분만 똑 떼어내고 끝났어. 그럼 어떤 예방으로 가능했던 거예요, 이게? 2차 예방을 통해서 조기에 검진해서 조기에 발견했으니까 조기 치료를 할 수 있었겠죠. 2차 예방이겠고, 장애 발생률을 줄인다. 3차 예방으로 적당하겠고, 건강검진 미수검률. 미수검률을 줄인다라는 것은 건강검진을 많이 받게 한다라는 거죠. 2차 예방을 통해서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일 수가 있겠고요. 정답은 4번이죠. 자, 포괄적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개념으로 가장 옳은 것, 1차 의료기관을 의미한다? 전혀 아니고요. 종합병원과 같은 전문 분야의 진료를 의미한다? 이런 모든 것들을 포괄해야 된다. 그래서 예방, 치료, 재활 등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다. 자, 이 포괄적 보건의료는 이러한 치료, 질병과 건강과 관련된 넓은 스펙트럼을 포함하는 거지, 의료 조직 체계의 효율성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요. 의사와 간호사의 협조를 강조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답은 3번이죠. 5번에 포괄적 보건의료, 포괄적 의료 관리에 대한 의료관에 대한 설명. 자, 의료 전달 체계를 효율적으로 수립한다. 의료 전달 체계라는 거는 1차 의료, 2차 의료, 3차 의료. 그래서 간단한 외래를 통해서 감기라던가 소아, 간단한 장염이라던가 이런 거 치료하는 것은 1차 의료로, 어느 정도의 입원이나 수술이 필요하면은 2차 의료 기관으로, 전문적인 치료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면은 3차 의료로 넘어가는 거죠. 그게 의료 전달 체계인 거고, 예방의학과 치료의학 을 통합한 종합적인 의료다. 이건 어때요? 이건 어때요? 우리는 건강 증진, 예방, 재활, 치료라고 그랬는데 예방의학과 치료의학이래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럼 넘어가서 의료 서비스 제공의 형평성도 포괄적 보건의료라는 크게 포괄적 보건의료의 정의로는 관계가 없겠고요. 의사와 비의사의 인력을 합동하여 시행하는 의료다. 이건 어때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포괄적 의료를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는 하지만, 이렇게 의사와 비의사 인력이 협동하는 걸 포괄적 의료라고 하진 않죠. 총괄하진 않죠. 우선 여러분들이 포괄적 의료에 대한 정의, 개념이라고 하면은 건강 증진, 질병 예방, 진단, 치료, 재활이란 개념을 포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의료 안에. 그래서 그 내용으로 볼 수가 없고, 모든 전문 각과를 포함한 종합병원에서 시행되는 의료도 아니죠. 자, 예방의학과 치료의학이라는 건, 예방의학은 목적이 뭘까요? 얘도 질병을 예방하는 게 목적이에요. 예방의학이잖아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과목이 뭐예요? 예방의학이잖아요. 여기에서 건강증진, 질병 예방 어때요?
다 다뤄지죠. 그러니까 예방의학이란 그동안의 기본적인 기본적인 치료의학은 치료, 재활 여기까지만 포커싱을 두고 있었다라면은 예방의학은 거기에 건강 증진이나 질병 예방을 다루는 학문을 예방의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방의학과 치료의학을 통합했다라는 게 질병의 건강 증진, 질병 예방, 그리고 뭐 치료, 재활을 포괄하는 개념이다라고 접근하고 있는 문제예요, 이 내용은. 그러니까 예방의학이라는 게 어떤 학문인지에 대한 개념을 보셔야 되고, 예방의학과 공중보건은 그래서 굉장히 유사한 학문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다만 그 대상을 누구로 하느냐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학문의 목적은 같은데 대상이 달라요. 어떻게? 예방의학은 개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공중보건은 지역사회 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 그게 차이인 거지 실제 그 안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목이 제가 보건학이나 예방의학이나 똑같은 과목인데, 보건학은 그냥 얕고 넓게, 예방의학은 거기서 좀 더 좁고 깊게 들어간다라고 강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고요. 다음 6번 문제. 2차 예방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조직 변화로서는 병리 단계 중에서 초기 단계에 해당한다. 어때요? 조직이 변화되는 병리적 변화가 있긴 한데 초기 단계래요. 불연성 질병기 2차 예방이 해당이 되겠고요. 질병 단계로 감수성 단계다. 이건 어때요? 자, 질병 단계, 2차적 예방은 이제 질병 단계, 병원성기로 들어가는 건 맞는데, 감수성 단계라는 건 뭐예요? 감수성이 뭐죠? 어떤 질병에 대해서 감수성이 있다라는 건 그 질병에 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감수성 단계는 어느 단계일까요? 비병원성기, 초기 병원성기 정도 될 수가 있겠죠. 내가 질병에 초기 병원성, 그쵸. 그래서 병인의 자극이 있을 때 질병에 걸릴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1차 예방과 관련된 게 감수성 단계예요. 이건 앞뒤를 좀 잘라서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질병 단계는, 2차 예방은 질병 단계는 맞지만 감수성 단계는 1차 예방에 해당하는 단계다. 증상 발현 과정으로 불현성 단계가 여기에 해당한다. 어때요? 불현성 단계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 건강 증진과 특수 대책이 필요하다. 여기 필요한 시기가 1차 예방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2차 예방에 대한 설명으로는 가와 다가 맞겠죠. 정답은 2번. 의료 윤리에 대한 내용은 제가 넘어간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넘어서 31페이지 부터 좀 더 볼게요. 31페이지부터가 이제 역학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역학에 대한 개념들 간단하게 또 살펴보고, 역학에 대한 정의와 개념이죠. 그래서 역학은 누굴 대상으로 한다? 역학의 대상은 인구 집단이다라고 했어요. 항상 인구 집단. 그래서 인구 집단의 질병 상해의 분포 결정 요인 탐구하는 학문이다라고 간단하게 정의를 하고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대상이 인구 집단이다. 그래서 주로 역학과 관련된 정의에서 오답으로 헷갈리게 많이 나오는 게 인간의 질병 빈도 및 분포 결정 요인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인간의 질병 발생을 규명하는, 질병 원인을 규명하는 학문이다. 인간애가 아니라 인구 집단이에요. 대상이 인구 집단이기 때문에. 자, 질병의 빈도를 측정한다. 그래서 얼마나 자주 그 질병이 발생하고 있는지, 발생 규모, 보통 발생률, 유병률 이런 것들로 판단할 수가 있겠고, 질병의 분포, 시간적으로 어느 시기에 주로 발생이 되고, 어느 지역에 주로 발생이 되고, 어떤 연령층에서, 어떤 사회적 계층의 사람들에게 발생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결국 기술 역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결정 요인을 탐구한다. 자, 이런 것들, 빈도, 분포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결국 인구 집단에서 질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결정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가설을 수립하고 이제 가설을 검증하게 되죠. 역학을 주로 어디 활용하느냐? 목적과 활용, 질병의 원인과 위험 요인 파악한다. 그래서 질병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과정에서 질병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질병의 발생률, 유병률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니까. 그래서 발생률, 유병률, 사망률을 파악하게 되고, 이건 결국은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보건의료 인력, 시설 이런 자원에 대한 어떤 기획의 데이터가 되겠죠. 질병의 자연사와 예후를 파악한다. 그래서 질병이 어떻게 발생이 돼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예후가 어떤지까지 파악할 수가 있겠고,
질병 예방하고 치료하는 등 관리 방법이 효과 있는지도 평가한다. 지속적으로 이런 연구를 하다 보면은 유병률을 지속적으로 평가하다 보면은 질병 관리가 잘 되고 있다라면은 유병률이 줄어들거나 또는 뭐 악화가 더 되지 않거나 사망률이 줄어들거나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데도 활용이 되고 환경 문제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역학의 목적 그리고 활용 분야였고요. 역학 연구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우리가 존 스노우의 콜레라 유행 연구를 들 수가 있는데, 우리 콜레라 존 스노우의 콜레라 역학 조사는 기술 역학이에요, 분석 역학이에요? 대표적인 최초의 기술 역학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기술 역학을 통해서 가설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분석 역학을 통해서 가설을 검증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존 스노우의 콜레라 유행 연구를 보면은 어쨌든 기술 역학을 쭉 한 다음에 그래서 물이 원인이야, 물에 있는 무언가에 감염된 거야 라는 걸 밝혀냈잖아요. 근데 왜 분석 역학이라고는 안 할까요? 그렇죠. 비교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그런 역학 연구의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최초로 기술 역학을 시행하고 그냥 그것만 가지고 판단을 해서 가설을 검증을 했지만, 지금 우리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분석 연구는 어떻게 한다? 항상 비교군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분석 역학이라고는 하지 않고 기술 역학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콜레라 전염 기전을 이 존 스노우 이전에는 미아스마 티오리 뭐예요? 장기설 또는 악기설이라고 불렀어요. 나쁜 공기에 의해서 콜레라가 전파된다. 누가 제시한 이론이에요? 히포크라테스의 질병에 대한 이론이었었고, 그 사이에 레베누크가 현미경도 발견하고 프라카스토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종의 존재도 얘기하고 해서 질병의 원인이 공기가 아니라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종의 존재가 있어서 그게 원인이야 라는 얘기들이 나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도 계속해서 이 히포크라테스의 장기설이 지배적이었어요. 근데 존 스노우의 이 콜레라 역학 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아니야, 공기가 아니라 물이 원인이야라는 걸 밝혀내면서 장기설이 허구야, 장기설은 틀렸어 라는 걸 입증해냈던 게 요 시기였죠. 1854년에 런던 브로드가에서 콜레라 대유행했을 때 존 스노우가 사망자 발생 장소를 지도에다가 점을 찍었어요. 그래서 스팟맵이라고도 하고 닷맵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점지도를 찍어서 사망자가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물과 관련이 있더라, 공동 우물 사용과 관련이 있더라. 그래서 그 물의 공급을 중단을 했더니 콜레라 발생이 줄어들더라. 이걸 통해서 콜레라 발생에 대해서 콜레라 발생의 전파 양식에 대해서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콜레라 전파가 나쁜 공기가 아니라 원인이 아니라 오염된 물에 의해서라는 것을 밝혀냈고요. 이렇게 최초의 실질적인 역학 연구, 그래서 역학 연구의 성서로도 볼 수 있다. 아직까지도 그렇게 보고 있고 최초의 기술 역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역학의 정의를 가장 잘 설명한 것 묻고 있어요. 인간의 질병 원인을 탐구하는 학문이 아니라, 이런 거는 함정이에요. 진짜 그럴듯하죠. 인간의 질병 원인이 아니라, 개인이 아니라 인구 집단의 질병 원인을 탐구하는 학문이다라고 했고요. 인구 집단의 질병 빈도, 분포, 결정 요인을 규명하는 학문이다. 자, 인구 집단의 질병 빈도의 결정 요인을 규명한다, 말장난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빈도의 결정 요인이라는 것은 질병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자주 발생하는 원인을 규명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규명하고자 하는 건 아니죠. 인간의 사망 원인을 규명한다, 단순히 사망 원인으로 좁혀서 볼 필요는 없고요. 보건의료 조직 및 재정의 형태를 규명하는 학문도 전혀 맞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33페이지 질병 발생의 역학적 개념 이어서 볼게요.